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79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류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씨님. 네, 오늘은 박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제비가 불고 박씨를 물어다 왔군요. 네. 봄날에 제비가 저런 박씨를 목련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말하는 박씨가 왔네요. 말하는 박씨. 그 나이 들면은 그 어머님이 아버님들이 그런 사진 자꾸 카톡에 올리잖아요.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네. 그게 이쁘다. 네. 그래요? 난 아직 아무런 감흥이 없던데. 그게 사람 아니라서 그래요. 그게 대형견이라서. 아니야. 우리 유 교수는 원래 젊을 때도 그랬고 늙을 때도 그럴 거야. 한결 같아. 그렇겠죠. 네. 눈치가 없어. 그냥 개쌍마귀인 거지 그냥. 아니 뭐 차라리 아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우리 아버지 좀 진달래만 보면 어릴 때 그거 뜯어먹고 먹을 거 없어 뜯어먹고 취한 얘기 뭐 이런 보릿고개 때 뭐 그런 얘기라도 할 텐데 그냥 그 아버지는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왠지 또 마음이 또 짠해지면서 네, 보릿고개 시절. 이 로거나이적 모먼트. 아니 어린애들이 진달래 먹고 취한 거를 로건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거를 회상하는 그 모먼트가 로거나이저적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곧 뭐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네,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콩 영화를 사랑하셨던 여러분. 네. 홍콩 영화를 보고 자란 여러분. 네. 전 국민이란 얘기죠. 저희한테 후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름답고 즐거운 콘텐츠로 여러분의 뇌를 마비시키겠다. HSBC 홍콩계 은행인 HSBC 관계자 여러분. 그 계좌 왜요? 거기 왜? 홍콩계라서. 홍콩계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날람도 파생 상품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돼. 그거 있잖아요. 그 야구 시즌마다 돌아오면 롯데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얼마 이상 이렇게 우승하거나 뭐 이러면 몇 프로 금리 준다는 거잖아. 우리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영원히 오지 않는 거 있잖아.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계좌 신규 증권 계좌 개설률이 어마어마한데 최대래요. 근데 그 중에 60% 이상이 20, 30대라고. 비트코인에 이어서 또 이번에 주식들 폭락해갖고 맞아요. 사서 버티면 올라간다 이거지. 네, 그런 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몰라 아무도. 괜찮습니다. 저희한테 투자를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파생 상품. 아날람은 지금이 바닥인 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투자하세요. 내가 그 풋옵션 이걸 하나 만들려 그래요. 김어준의 뉴스공장보다 올라간다. 옵션을 걸어. 진짜 사기인데. 진짜 사기다 이거. 공매도인데 공매도 이 정도. 요 정도.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제 마진콜 당해요. 한 방에 이렇게 한번 먹으려면 크게 먹어야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확천금의 꿈을 꾸시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만 11조로 저희에게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이 주무실 때 즐겁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르쿠스 들으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데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돈에서 1원 나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처음 우리가 한번 해볼 영화는 아비정전이죠. 아비정전. 이 아비정전은 사실 처음 개봉했을 때는 그 당시 홍콩 느와르가 전성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총을 쏘겠지. 그렇죠. 총을 쏘니까 그랬더니 아까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영화였던 거예요. 과장된 어떤 감정이 없이 리얼리즘이었던 거예요. 도시의 남녀 얘기인 거야. 총 같은 건 나오긴 하지만 총 쏘는 장면이 있긴 있죠. 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웅문색류의 정말 과잉된 감정 속에서 나오는 어떤 세계관이 아니라 당연히 있을 법한 어떤 범죄가 벌어지는 영역 정도에서 총 쏘는 거라서 괴가 다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걸 보고 환불사태 난리 났었죠. 마케팅 자체를 그렇게 몰아가서 했잖아요. 그죠. 스크린에 뭘 던졌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왕가이가 충격을 받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왕가이 감독이 직접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기 영화가 그 당시 홍콩이 좀 그런 데라서 다른 영화 각 나라마다 상영 판본이 좀 다르대요. 근데 그거를 옛날 우리 전에 얘기했던 룩베송 감독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왕가이 감독님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영화를 보는 재미가 그런 거 아니겠냐. 상관없냐 했더니 관계 관심 없다.
근데 내가 동사소 리덕스를 재편집된 걸 다시 보고 나서 아 이분은 원래 오리지널 편집본이 뭔지도 기억을 못 하겠구나. 나 그 장담할 수 있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뭘 보든 비슷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죠? 장담하죠. 우리 그 양반 기억 못해. 네. 리덕스 만약에 한 번 더 하잖아요. 그거 또 완전 다른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편집 다시 해가지고 보여줘도 그냥 맞아 이런 영화였지 이랬을 거야. 맞아요. 네. 내가 한 거니?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 어릴 때는 영화를 아직 공부하기 전이라 뭐 그냥 이게 어떤 감동이 큰 의도가 있겠는데 영화를 공부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거의 100% 맞습니다. 99%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100%입니다. 이게 아비정전이나 뭐 열혈남은 너무 명확한 스토리가 있는 거고 아비정전도 그래도 느슨하게나마 얘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동사소독은 그냥 솔직히 그냥 영화 아무데나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중간 찍어서 보고서 앞으로 다시 보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뭐 얘기 자체가 뒤죽박죽 해놨으니까요. 시간 순서를. 네. 그래서 뭐 사실 상관없는 그런 영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아비정전을 보고 사람들이 배반감을 느껴서 뭐 환불 소통 이런 거에 대해 충격을 내용을 이해 못하냐 이런 식으로 충격 안 받았대요. 그냥 뭐 나도 그럴 줄 알고 있어서 거의 이런 분이 왜냐면 자기도 자기 영화 알잖아요. 형은 그냥 진짜 예술가야. 자기 영화 아니까 그냥 그랬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90년대 그 어떤 뉴 웨이브 왕가위 감독이 조명을 받으면서 준경사님이 터지면서 그 당시엔 사실 준경사님이 개봉할 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였어요. 원래 준경사님 앞에 동사소독이 있었습니다. 네. 동사소독이라는 죽음의 전설의 걸작이 있는데 한국의 수입업자가 했다는데 망할까봐 개봉을 못한대더라. 근데 마침 준경사님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게 개봉이 돼서 흥행이 되면 동사소독이 개봉된다더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2번, 3번 보러 가려고 했는데 2번, 3번 보러 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히트를 쳤어.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 펼친 두 가지 뭐랄까 그 붐이 그거였던 거죠. 왕가위 그리고 에반게리온. 이게 에반게리온 조금 뒤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시아에서 퍼져나간 그 어떤 작은 그러나 거대한 그것이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긴데 세기말 정서. 맞아 세기말 정서. 아니 정확해 근데. 진짜 그래요. 왕가 영화 보고 에반게리온 그 몰래 복샀던 비디오를 본 다음에 포티쉐드 음악을 들으면서 집에서 울면서 잠들면 세기말인 거예요. 그거 해본 사람이 있다. 내가 분명히 손 있다 이거지. 듣는 사람 중에. 뜨끔하신 분 있겠네요. 있다. 이게 그때 브리티시 팝, 브리티시 락 이런 것들.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우울함에 나도 밑도 끝도 없이 이대로 내 인생은 뭐 하면서 허무 절망. 요즘은 중2도 아니고 초사병이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애들 지나간다는 거를 20, 30다 된 애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시절에 아비정전이 마침 그런 정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아비정전이 저는 아비정전을 이제 중경사님이랑 그러니까 아비정전이 개봉해서 망했고 비디오 가게에서 낚여서 본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든 거야? 홍콩에 이런 영화가 있어? 하고선 찾아보니까 이름이 왕가위라는 감독. 이름도 특이하잖아. 기억하기도 쉽고. 가위래. 왕가위, 큰 가위, 고기 자르는 가위. 그래가지고 이 설명충 같으니라고. 썩었네 진짜. 네. 그러니까 연상작용이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작이 뭐였지 열혈남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 영화가 중경사님이라는 게 개봉을 한대 하면서 그 이전에 약간 누적된 게 있었어요. 맞아요. 이 기대치가. 그러다가 중경사님 너무 영화가 상큼하잖아. 맞아요. 너무 상큼하고 사랑스럽잖아요. 영화. 그래가지고 빵 터지니까 동사소독도 개봉하고 그 타락천사도 개봉하고. 그러니까 그 무렵에 영화에 약간이라도 그때는 영화가 제일 핫하던 시절이라 영화에 약간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 왕가위가 그때는 왕가위 자체가 너무 스타였어요. 진짜로. 그렇죠. 그냥 시네필의 상징이었죠. 그 당시 90년대.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 김윤석 감독이 사실 같은 필드에서 감독이라고 그러니까 동년배의 같은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왕가위처럼 찍어보려고 왕가위 스타를 그대로 뺏겨서 왕가위처럼 영화를 찍고 그걸 또 왕가위 감독이 보고 공식 석상에서 나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라면서 이렇게 모욕을 받은 수치플레이인가요? 수치플이죠 사실.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저 사람보다 같은 필드에 데뷔했는데 예를 들어 박 씨랑 이 대표가 같이 영화감독 데뷔해서 이 대표가 영화를 못 찍을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남의 스타일을 훔친다라는 건 다르지. 그건 좀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찍고 싶다라고 해서 따라하는 거는 그건 좀 너무하지. 그거는 학부생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학생 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한국 영화가 한국 영화도 그렇고 그 아시아권 영화들이 다 왕가위 쇼크가 대단하긴 했어요. 그냥 너도 나도 따라하고 싶어하는 정말 가장 세련된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아까 1편에서 얘기했던 정서랑 맞물리는 건데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런 도시 그리고 그런 섬세한 결에 대한 감정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이제 폭발했는데 그전 세대들이 썼던 것들은 대부분 아까 말했던 거대한 것, 뭐 이데올로기적인 것, 아니면 영혼본색적으로 지금 그런 과잉된, 과장된 세계관들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왕가이랑 세트로 이제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랑 그래서 왕가이 자체도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하루키한테는 많이 물어봤는지 모르겠어. 근데 왕가이는 그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냥 좋아한다, 재밌게 본다, 뭐 저 초기 단편들 좋아한다 이러고 다 넘어갔어. 근데 공통된 정서가 그 도회적인 소비주의적이라고 비판받던 그런 정서들의 교통점이 있었던 거죠. 그 영화 기억나세요? 모텔 선인장? 네. 기억나죠. 모텔 선인장 촬영 감독님이 아예 크리스토퍼 도일이. 그렇죠. 그 모텔 선인장의 박기용 감독님이라고 그 뭐 나름 뭐 아주 이름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말 그대로 그 모텔 선인장을 보면 말 그대로 왕가이가 영화에서 계속해서 주요한 정서인 뭐 이렇게 스쳐가고 뭐 이런 어떤 그 공간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거기 공간에 스쳐가는 어떤 인연들 뭐 그러면서 도시의 어떤 쓸쓸한 어떤 정서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나쁘게 얘기하면 카피나 다름없이 그 정서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도일이라고 왕가이의 거의 모든 작품을 찍었던 그 촬영 감독을 한국으로 이제 데려와서 이제 촬영을 시켰죠. 그때 크리스토퍼 도일이 진희경 배우에게 남긴 최대의 명언. 이게 요즘 들으면 사실 소름 돋는 여배우한테 이렇게 사기치는 아재 그 감독의 그 사기 발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름 또 좋게 들으면 또 좋게 들으세요. 그때 당시 노출신이 있어서 진희경 배우가 약간 주저하고 있을 때 크리스토퍼 도일이 사실 감독도 신인이고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 당시 분위기상 크리스토퍼 도일이 그중에서 제일 대가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리스펙 당하는. 크리스토퍼 도일이 카메라 앞에서 딱 그랬대요. 나한테 100%를 주면 내가 200% 돌려주겠다. 촬영 감독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허세네 정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허세인데, 근데 어떤 진희경 배우가 그 말에 어떤 용기를 갖고 그걸 딴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의 권위라는 건 그치. 누가 하냐에 따른 거지. 그 말의 내용을 떠나서라도. 근데 모텔 선인장 찍을 때 어쨌든 이제 그때는 필름으로 영화를 찍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찍으면 우리나라에서 현상을 해야 되잖아. 네. 그 얘기 많았지. 네. 그러니까 해외 촬영을 할 때 그 현상을 하지 않고 비행기에 다시 실을 수가 없거든요. 뭐 분실 위험도 있지만 그 엑스레이를 투과하면 그 필름의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일단 현상을 하고 비행기에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현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도일이 형이 우리 그때 도일이 형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도일이 형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현상소 몇 군데 있지도 않았지만 몇 군데를 이제 그 현상소 안에를 들어가 본 거지. 자기가 처참하지. 이제 잘 골라야 되니까 현상소를. 네, 처참한 거야. 그치, 처참한 거야. 근데 이제 원래는 제작사에서 추천하는 어떤 모 현상소를 뭐 이제 애지간하면 거기서 이제 뭐 했겠죠. 별 문제가 없었다면. 서울 아니면 세방이었겠지 뭐.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갔는데 거기를 이제 자기가 이제 돌아보겠다고 시설이나 이제 현상 상태를 보겠다고 갔는데 현상소 안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막 한쪽에는 짜장면 시켜 먹고 남은 그릇 같은 게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질색을 하면서 여긴 아니다. 라고 해서 뭐 딴 데도 가보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촬영팀 할 때 뭐 그 모텔 선인장을 했던 뭐 다른 선배 형한테 듣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아니 본인 술 드시면서 촬영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담배 피면서 현상 좀 했다고 뭐 그렇게까지. 그 담배 피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거기가 거의 그 왜 기름 안 갈고 계속 튀기는 집처럼 현상액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내는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크리스토퍼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촬영 감독님이 이제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촬영이 너무 예쁘니까 스타일리시하니까 다들 어떻게 찍은 거야 했을 때 심지어 이 사람이 뭐 요즘은 사실 디지털화 돼가지고 뭐 이제 노출이니 뭐니 이런 거 많이들 조정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촬영 감독의 노하우, 데이터 값,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어떤 현상소에서 어떻게 현상을 배합을 해가지고 담궈서 빼느냐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근데 아마 김지미 씨 때부터 썼을 것 같은 그 알지 않은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학생 단편 영화 야 현상에서 나 왜 이렇게 후져요? 야 이거 극장 개봉하는 거랑 이거랑 똑같은 애게 담근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럼 더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최무룡 배우 그것도 담근
당근과 아니 그러면 기름을 안 갈고. 그러니까 그래 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그래가지고 막 심지어 그냥 영화 그 평론하는 잡지에 몇 스탑을 오버시켜 찍어서 푸시를 했고 뭘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술 정보로 기술적인 면에 관심을 엄청 가졌었어요. 그죠. 그땐 그랬죠. 그 막 옥자 찍은 다리우스 콘지가 유명해진 게 세븐 찍을 때 뭐 필름에다 은입자를 어떻게 블리치 했다 바이패스 뭐 이런 걸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볼 수가 없는 게 현상소 가서 그 학생이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되게 한 진짜 그 춘향전 신상욱 감독 시절부터 현상했을 것 같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그래 알았어 하고 거기 다시 담그는 거지. 듣고 계시죠? 제가 그 기억나요. 제가 이제 그 충무로 촬영팀 일을 하면서 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K 감독님 계시잖아요. 네. K 감독님의 불멸의 역작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제가 촬영을 하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K 감독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저희 지인입니다. 네, 그분요. 모 K 감독님. 네,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스킵 브릿지를 하고 싶어서 브릿지 바이패스 그걸 하고 싶어서 주문을 했는데 안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왜 안 해주려고? 그거를 하면은 현상액을 한번 다 갈아버려야 돼요. 그걸 한번 스킵 브릿지를 하고 나면 은입자가 현상하게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그 장어구이 달인집처럼 첨가하고 배를 이어서 가져온 현상액인데 이걸 버리고 진한 간장만. 아니 그럼 그때 이게 이제 닭도 60마리만 튀기면 기름을 간대는데. 요즘 나온 거라서. 그 학생들 단편 영화 그 현상해주겠다고 현상 탱크를 한번 비울 수가 없는 거지. 현상소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안 해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필살기라고 했던 게 저 그냥 학생 아니고요. 누구누구 촬영 감독 촬영 포스터라고. 어쩌라고? 아니 그러면 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그래 눈치 봐요? 왜 일을 계속 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거기 현상소 고객이니까 고객일 수밖에 없으니까 잠재적으로라도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랬더니 그때 해줬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진작 얘기하시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래서 K 감독이 고맙다고 하던가요? K 감독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K 감독은 겁나 나한테 뭐라 그랬지. 찍은 게 이따위가 뭐냐고. 그래, 나 그럴 줄 알아서 물어본 거야. 근데 전 지금 봐도 그 K 감독의 그 대학원 때 찍었던 저랑 같이 찍었던 그 작품이 제 영화 인생에서 가장 잘 찍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상업 영화도 찍고 뭐 TV 드라마도 진짜 찍고. 그럼 프로로 하신 후에 그게 너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미 나의 모든 걸 쏟아낸 거지. 그 K 감독의 그 대학원 작품에. 이제 그럼 껍데기야? 이제 그거는. 그러고선 사그라든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 K 감독이 썩 빼먹었나? 그 뭔가 남의 거를 그렇게 남의 양기 정기 그런 걸 이렇게 빨아먹는 사람이라서. 천녀이 그냥 나무 귀신 같은 사람이시구나. 그렇죠. 묘사를 하고 싶은데 인격 모독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K 감독의 일화에서 알 수 있지만 그 제가 자꾸 기름 비유를 한 이유가 그 현상액이 도대체 갈질 않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진짜 거의 기름 튀기는 거랑 비슷해요. 거기에 담궈야 되니까. 학교 앞 분식집에 그 튀김 같은. 그걸 갖다 현상액을 어떻게 배합해서 얼마나 그 담갔다 빼고 요거까지도 사실 다른데. 그것까지도 촬영을 기획할 때 다 포함돼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는 건 거야 이거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크리스토퍼 도일이 선택했던 그 현상소. 현상소가 그 작품 이후에 뭐 공교롭게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작품 이후에 가장 선진적인 현상소가 됐어요. 할리우드요? 아우 또 저는 얘기 못하겠네요 더 이상. 아니 뭐 이미 다 없어진 업체들이 뭐 서현상소, 세방현상소, 헐리우드 현상소, 뭐 제일현상소 뭐 이런 데 많이 있었잖아요. 영진이도 있었고, 영진이 현상소도 있었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면 또 아날로그 시대니까 마지막에 색포정을 해야 돼요. 색포정도 이게 요즘처럼 화면에 띄워놓고 색을 이게 아니라 그 약품의 그 어떤 데이터 수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데시터미티를 보면서 하는 거죠.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약품의 어떤 그 석임과 이런 거 보면서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모든 게 다 프리뷰가 나오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찍으면 돼서 어떤 사람이 뭘 볼 줄 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술적인 요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약간 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찍어놓고 제발 잘 나와라 이렇게 이제 그 정한수 떠놓고 요즘 애들 농담으로 기도 메타라 그러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 뭐 노출계 계산도 이렇게 수학 계산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 매뉴얼도 되게 두꺼운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계산 헷갈리는 거 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진짜 세상이 좋아졌죠. 편해지고. 그래서 아비정전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그런데 아비정전 얘기하고 있었지. 아비정전에서 아비정전 촬영 현장이 엄청 어둡대요. 그래서 그 제작비를 많이 쓴 이유가 촬영을 리테이크를 많이 갔대요. 그냥 포커스가 안 맞아가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심도가 얕아서. 왜냐면 요즘처럼 큰 LCD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작은 뷰파인더로 카메라 감독과 그 조명 퍼스트의 그 감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웬만하면 감이 이게 밝은 데면은 포커스 심도가 넓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대부분 맞는데 이게 워낙 또 이게 어둡고 무빙도 많아요 의외로 아비정전이. 그게 그 크리스토퍼 도일 자체가 자기 감정 따라서 핸드헬드로 밀었다 당겼다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퍼스트가 엄청 그 포커스 플러가 엄청 잘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게 그 루페 그 뷰파인더로 어두운 걸 보고 있으면 사실 찍는 사람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 찍는 사람은 그 당시 몰라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포커스가 계속 나가서 계속 리테이크를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 맞았다 하는 걸로 이제 걸러냈는데도 지금 아비정전 보면 중간중간에 포커스 나간 게 좀씩 있어요. 사이사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엄청 힘들었는데 재밌는 건 이게 배경이 67년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의 그 노인네가 지구 언론님께서 오토바이 타고 가던 그 시절에 그렇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홍콩에선 젊은 한량이 여자애들을 울리면서 꼬시고 다니며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 평행이론 어쨌든 이 아비정전. 그러니까 그 아비정전의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특히나 그 정서도 놀라웠고 제 생각엔 거의 왕가이가 주로 머리를 잘 안 쓰잖아요 현장에서. 제 느낌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계산 대꽃바주로서의 계산 그런 게 아니죠. 들고 날고 네가 여기 섰으니 너는 오른쪽에 서야 되고 오른쪽에 섰으면 카메라 그다음 이런 계산을 안 하잖아요. 말하는 그 컨티뉴이티에 대한 안배를 별로 안 하죠. 그죠. 네, 사실 아예 안 하고 그걸 여기다 막 붙이는 게 하나의 스타일이 본인 스타일이 됐죠. 근데 아비정전을 보면 거의 초창기다 보니까 그 컨티뉴이티에 대한 진짜 압박감에 의해서 정말 정교하게 계산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첫 씬에 그 장만호 꼬실 때 그 콜라 딸 때 그 매점 같은 데서 매점에서 그 컵 붙일 때 있잖아요. 오른쪽 탁 들어왔다가 여기 다시 콜라 상자 탁 놓는 거랑 동선 연결하면 다시 또 탁 들어왔다 보면서 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적으로 천재 말고 계산해서 붙였는데 콘티뉴티가 이렇게 예쁘게 붙은 거는 거의 제 생각에 거의 탑이거든요.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그게 열혈남아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찍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 아비정전까지도 아직 그렇게 하던 게 남아 있었는데 왕가이는 어디서부터 정신줄을 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막의 지평선을 보는 순간 그때 여기는 이미지 라인이고 나발이고 동선이고 여기는 의미가 없다. 그런 거지. 아니 왜냐면 오른쪽을 봐도 사막이고 왼쪽을 봐도 사막인데 어차피 헷갈린다. 그래서 그런 거 감독님 해가 뜨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아까 해가 뜰 때는 오른쪽에서 찍다가 해가 지니까 왼쪽 가서 찍어도 그냥 해가 떠 있는 낮에 찍은 거야. 그렇게 되는 그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신줄을 놓기 시작한 동사소독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네, 동사소독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정전 아직 그 감각이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영화를 배웠을 때 컨티뉴티라는 걸 계산해서 찍는다는 게 나가만 있을 텐데 제 기준으로는 어쨌든 이 대표 픽으로 보자면 그 앞에 첫 씬은 정말 너무 예쁘게 붙어 있어요. 정말 계산할 수 있는 거의 가장 극한의 아름다움이랄까 그 컷 붙이는 게 너무 멋있고 중간중간 그렇고 나중에 근데 이게 웃긴 게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생각 안 듭니까? 나이 들면 좀 짜증나죠. 정서가. 왕가 영화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이게 중2병 정서잖아요. 좀 피곤하죠. 피곤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오그라드는 포인트들이 약간 편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과잉돼 있어요, 뭔가가. 야, 임마 그냥 가서 말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좀 그런 건데 우리가 또 그 시대에 근데 그 매점 장면에서 그 되게 좋은 대사 있잖아요. 그쵸. 그 오늘 밤 꿈에 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꿈에 안 나오던데 당연히 그랬겠지. 한숨도 못 잤을 테니까 내 생각하느라고 뭐 이런. 아니 그거를 당구경이 해야지 그게 되지. 그게 싸이월드 이런데 그 작업 멘트를 엄청 맞아. 아니, 다시 보니까 나는 너무 내 취향인 거야 그 대사가. 여성 호르몬 많아지셨네 드디어. 아니 근데 왕가가 그래도 난 그 영화를 보면서 양심 있고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학식이 있는 사람이 느낀 게 그걸 꾸준히 밀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그 장궁에 죽어갈 때 발 없는 새의 길 또 하잖아요. 그때 유덕화가 되게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그 여자 꼬실다는 얘기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역시 그 왕가희 감독님이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이 그 어떤 그게 있다. 네, 그게 그 발 없는 새 뭐 이런 게 그 제가 제 기억이 맞으면 그 고다르 영화 그 구계자들에서 아마 인용을 해온 걸 거예요. 아마 구계자들 자체도 이제 실제 68년 영화죠, 그게. 그죠. 60년대 영화죠. 거기에 있는데 이제 왕가희 감독이 그 맨날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요게 그 장폴 벨봉도 그 내 멋대로 해라. 그래서 고다르 그거 좋아해서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걸 좋아하는 자기를 이제 마지막 양조위 대사로 디스를 한번 하고 영화를 끝내주는 그죠. 일말의 양심. 유덕화 대사. 그렇죠. 유덕화 대사를 거기에서 캐릭터에서 유덕화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번에 다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봤잖아요.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 당시에는 저 안타까운 저 착한 유덕화랑 장만옥이 왜 아니어질까? 장만옥 유덕화 마음 받아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까지 이해되진 않았어요. 그냥 싫은가 보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 뭐 이랬는데 아직 장구경을 못 잊었나 보다.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매점, 우리 좀 편의점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점에서 일하는데 자기 새끼가 여기서 영원히 끝나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더 이상 뭘 다른 걸 안 하는 이상 내 세계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편의점 하다가 마트 할 거 아니잖아. 그지. 편의점 하다가 재벌 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날 건데 우연히 이 도련님을 만났잖아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할 일 없이 노는 거. 다른 세계를 맛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덕화 보면은 되게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되게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들 건실한 쪽에 계시던 우리 아버지들이잖아요. 왜 밤에 늦게 들어와서 그냥 소주 한 잔 드시고 그냥 주무셨다 아침 일찍 또 새벽에 나가시는. 그러니까 내 세계가 편의점에서 여기서 매점에서 끝날 것 같은데 얘랑 만나면 이게 이제 끝인 거야. 내 나이가 20대여도 이게 이제 50대 60대까지 이건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장만옥이라도 받아주기 너무 힘든 거죠. 그 대사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돈을 빌린 다음에 이 돈 어떻게 갚아요 했더니 나는 여기를 매일 순찰 오는 사람이니까 언젠간 볼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요. 그 매일같이 순찰을 오는 그 경찰관이라는 게 뭐라 할까요? 쳇바퀴의 상징이고 그 성실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근데 장만옥 입장에서는 당신 이름도 모르고 내가 계좌번호도 모르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언제 갚을 수 있나요? 했더니 이 시간쯤엔 여기 돌고 있을 테니까. 내가 늘 여기 오니까 그때 주면 된다는 게 되게 답답한 거죠. 카카오가 있었어요. 근데 장국영님 거기서 또 멋있게 받아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계속 갖고 있으면 나랑 만나겠지. 뭐 이런 식이라도 뭐라도 드립을 쳤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유머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올 거고. 근데 좋게 말하면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인데 그만큼 세계가 불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왜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가가 그 메커니즘이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가 불확실하다는 거에서 오는 긴장과 흥분이라는 게 사람한테는 또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덕화도 그것 때문에 나쁜 물 들어가지고 선언되는 거 아니야. 떠나잖아. 아니죠. 선언을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유덕화가 그렇게 한번 차이니까 이게 별거 없다 싶어서 일단 한번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선언을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엄마랑 둘이 사니까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지. 어머니 편찮으신데 그래서 그냥 경찰을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선언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오히려 그 장만옥의 답답한 마음 그리고 유가령의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 주기는 싫고 또 열받고 근데도 너무 좋아하지만 또 유가령은 장만옥만큼 순종적이진 않잖아요. 약간 열받잖아요. 얘가 나를 열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열혈남아에서 장만옥이랑 유덕화의 관계랑 아비정전에서 묘사된 게 이제 약간 묘하게 변주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열혈남아에서 장만옥은 유덕화한테 분명히 떠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왔더니만은 그 사이에 장국영이 찾아서 헛바람이 든 거지.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유덕화가 나 여기서 열심히 살 건데 했더니 점점점. 그러니까 아비정전이라는 게 확실히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참 뭐랄까 너무 신선한 그러니까 그런 류의 감각적인 어떤 그 현실에서의 그 그렇죠. 도시 남녀의 감각. 근데 그게 그 당시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신선한 감각인데 67년 이래버리니까 그 기시감 있잖아요. 그 가공할 시간감. 60년도에 이미 이 정도 레벨의 어떤 사고 체계로 삶을 영위했단 말인가? 라는 느낌 있잖아요. 왜냐하면 67년 하면 우리는 이미 아버지들이 이촌양도 해가지고 그렇죠. 등지게 메고 막 이럴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사실은 그 비슷한 정서를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 묘사한 것 같아도 서양에서 묘사된 건 그때 당시에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그렇게 그런 젊은이들의 무언가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바닥에 깔린 게 사실은 그 시대에 유행하던 여러 가지 이념들의 그 상징이었거나 그 세계가 안에 있거나 뭐 그런 알레고리 안에 있거나였는데 그죠. 왕가위는 그런 것들 모든 게 다 탈색이 돼 있어요. 다 탈색이 된 상태에서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그냥 되게 일회적인 감리. 그거를 그래가지고 문학하는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왜냐하면 뭐 알맹이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젊은 애들한테 공감받는 게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왜냐면 젊은 애들 예를 들어 우리 딱 분위기로 하면 이런 거죠. 학교에 들어왔더니 이제
운동권 끝물이라서 애들이 막 그 관심이 없어. 애들 다 지금 나이키 아디다스 신고 콜라 먹을 거지. 그거 자꾸 지금 뭐 미제국주의 하면 무슨 귀에도 안 들어오는 애들이야. 선배들 막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도 뭐 안 들어. 근데 나도 고민은 좀 있어.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니까 저 형이 말하는 마르크스니 뭐니 저런 거 한번 공부해볼까 이런데 전혀 귀에 들어오진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보고 뭐라 그러잖아. 아디다스 신고. 그런 소비주의의 풍모가. 근데 나라는 사람이 내가 무슨 특정 지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마르크스 싫어요. 난 진짜 미제국주의 이런 이데올로기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그게 있고 내가 그게 좋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한 일종의 변명 같은 거야. 하루키와 왕가이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이데올로기가 없이. 이데올로기 없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하루하루를 그렇게 즐겁게 혹은 즐거우려 노력하는 종교 혹은 이데올로기 둘 다 놔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럼 사람이 중심이 없으니까 부유화장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해 준 사람이 사실 왕가위 그죠. 그리고 하루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루키랑 왕가위가 열풍이었던 이유가 사실은 그거였는데 이걸 똑같은 이유로 이런 거 보면 나쁜 거예요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교수들이 진짜 많았어요. 형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졸업반 형들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영화과 내에서도. 영화과 내에서도. 그러니까 좀 나이 든 형들. 왜냐면 이제 남자들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니까 한 많이 차이면 6, 7살씩 차이가 나니까 약간의 그 느낌상으로 졸업반 사람들과 1, 2학년 한참 그런 거 볼 애들과의 그 갭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싫어했어. 이거는 뭐 알맹이도 없고 영화가. 스타일만 있지. 이게 내러티브도 없고. 어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렇게 나의 마음을 좀 무겁게 짓눌러줄 주제의식 같은 게 없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뭘 봤는지에 대해서 이빨을 털어야 되는데 이빨을 털 게 없어. 내가 뭐지? 2시간 동안 출생의 비밀 갖고 징징대는 장국영 보고 이걸 보고 울어야 되니? 이런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뭔가 마음이 아니요 이게 지금 어디가 지금 이거 지금 장국영이 지금 엄마가 지금 누군지 모르는데 엄마가 안 받아준다 해서 지금 삐져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부잣집 도련님인데 삐진 마음으로 여자애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꼬시고 다니다가 여자애들도 상처받고 지도 상처받고 수습 안 돼서 죽은 얘기 아니냐. 맞죠? 근데 그거 자체가 그 부유함이 나의 얘기와 같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오는 공명하는 게 있는 건데 이분들은 공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화나 이런 건 거대 담론 입장에서 주제의식, 흔히 말하는 감동, 교훈을 줘야 되거든. 교훈은 1도 없거든. 여기 교훈이 어디 있어?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좋은 영화라 불리던 것들이 뭐 우묵뱀이의 사랑, 뭐 칠수와 만수. 그 칠수와 만수죠. 리얼리즘이었던 건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바뀐 거야. 시대가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장국영 같이 되게 그 꽃미남 캐릭터는 사실 그런 영화에서 소비되지 않았거든. 그치. 네, 그런 데서 소비되지 않던 사람인데 정말 예쁜 그림에 예쁜 이야기에 뭐 주제의식이랄 게 없는 가벼운 카메라. 사실은 뭐 방금 유 교수님 말대로 스타일만 있고 내용이 없던데 스타일이 내용이지. 그렇지. 형식이 내용이지 영화라는 게. 형식이 내용 그리고 그게 곧 태도가 되는 거꾸로 됐을 때. 그 자체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시간 동안 그림자만 보고 있었는데 뭔가를 느낀 거야. 그냥 그 몽골몽골한 감상을 느낀 거야. 근데 그게 교훈이 아니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그 세대 젊은 애들이 얘기한 거예요. 어른들한테 기성세대한테. 우리가 꼭 교훈을 받아야 돼? 그 교훈이 뭡니까? 너희들이 인마 커서 시대를 이끌 나라의 동량이 되어라. 그렇지. 나라의 동량이 돼야지. 엘리트 영화인이 될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후진국 이 대한민국을 이끌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로 치면 그런 거예요. 기생충 같은 영화가 계급과 자본주의 현실을 폭로했는데 갑자기 한편에서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 요즘에 마약 특집 했으니까 아편하고 있는 영화를 하나 찍은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대노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자본의 현실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상도 타고 찬사를 받잖아. 너희 놈들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약이나 먹고 이런 뭐 오토바이나 폭주하는 이런 영화 그러니까 니들이 영화가 그 모양 그 꼴이고 니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봉준호처럼 안 되고라는 말을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드리네요. 네, 뭐 말해놓고 보니 참언이네. 네. 부인할 수가 없네. 네, 다 맞는 말씀이네요. 약간 그 태양별의 그 사부가 우리 엉덩이를 때려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뼈가 시리네 아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충돌하던 시대. 근데 아비정전이 시대의 실제 개봉 연도가 훨씬 앞이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거지.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드디어 그게 붐이 터졌을 때 맞물린 거죠. 이게 뭔가 재발견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만보 댄스를 춘다라는 게 별게 아닌 게 남자애가 집에서 그 뭐 레코드를 틀어놓고 혼자 춤을 춘다는 게 이게 사실 되게 싸이월드적 감성이잖아요. 뭔가
내가 내 멋에 취해 내가 혼자 내가 한다 이거잖아. 그 혹시나 웹캠 켜져 있으면 이렇게 바로 삭제 이렇게 돼야 될 이런 건데 그게 어떤 하나의 그 감성적 스타일로 흘렀다라는 그렇죠. 거. 예. 그게 왜냐면 그게 다 맥락도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냥 장구영이 혼자 집에 있다가 할 일 없으니까 제 멋에 겨워서 이 사람의 할 일 없음을 보여주는 신이잖아. 맞아요. 그게 장만옥이었나 그 여자분이 오기 전인가 온 후인가 그래요. 네. 아니 오기 전인데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아마 내가 그 셔터 이렇게 내려서 장만옥이 바닥을 닦고 있는 그럴 거예요. 청소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장만옥이 아니고 유가령이에요. 유가령이 닦나? 그래가지고 그것도 웃겨. 걸레질이니까. 자기 청소시키고. 근데 제가 유가령 얘기하니까 유가령 씨는 양조위 씨의 배우자잖아요. 오랜 배우자. 근데 유가령 씨가 사실 아주 이렇게 막 미모가 탁월하거나 특히나 도회적인 느낌의 배우가 아닌데. 네. 아니죠. 이상하게 왕가 영화에서 진짜 예쁘게 나와요. 맞아. 유가령 씨가 여기서 보고 나 유가령 너무 좋아하고 다른 영화 보잖아요. 홍콩 영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럼 도일이 형이 그 말을 유가령한테 했나 보지. 네가 100을 주면 내가 200으로. 좋네 정말로. 동사서독에서 잠깐 나오는데 정말 예쁘잖아요. 맞아. 그 말 위에 있는 분이잖아요. 말 쓰다듬고 있는 그 저기 에마 부인 모번트에서인데 양조위의 부인인 거죠. 복사꽃. 맞아요. 그 말 위에 있는 그 장면이 유가령 영화 인생에서 가장 예쁘게 나온 섹시하게 나온 장면일 거야 아마. 이게 그냥 섹시하다가 아니라 진짜 색적이에요. 이게 더 어울려. 섹시랑 좀 달라. 진짜 색적이야. 그 장면이 너무. 그러니까 그게 뭐 없는데 별 노출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유가령 배우에 대한 그 인상이 그거였어요. 아비정전을 보고 유가령 배우를 저는 거기서 처음 봤는데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존재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영화에 원래 나왔었네 뭐 이래가지고 보다 보니. 이게 열혈남마에서도 장하구가 좋아하는 그 술집 아가씨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꽤 이쁘게 나오는데 그 이미지가 안 나와요, 유가령 씨가. 그러니까 왕가이와 크리스토퍼 도일만 이게 그 이와이 슌지적 모먼트인 게 맞아. 뭔가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잡히는데 그런 특히 여배우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찍으면 그분이 인생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거기에 담아내.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왜 흔히 말 잘생품의 영역이 아니어서 예쁘다는 소리를 굳이 안 듣는 여배우마저도 그렇게 이렇게 뭔가 그 아우라를 만들어 인생 무언가를 만들어줘. 가장 예쁜 순간들을 잘 만들어서 찍어내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의외로 여배우와 촬영 감독이 정분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 서양이든 동양이든 뭐 어디든. 네, 이 얘기하는 거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야, 얘가 지금 너도 그랬단 얘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지금 맨날 우리 관심 없는데 자꾸 떡밥 던졌다. 누구랑 갔었다 이러면서 나를 또 이렇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거를 살짝 문 떼려고. 그걸 여배우라고 주장하고 싶어한다. 문 떼려고 지금. 나 그런 사람이다. 우리 진짜 관심 없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봐, 의규수로 넘어갔지. 이거 나 아니었으면 지금. 그렇네. 진짜.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처럼 순진한 모쏠에게요. 순간적으로 코웃음이 나왔고요. 네, 뭐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늘 그렇지만 늘 관심 없는데 자꾸 카메라를 끄는 개썰매의 그 말라뷰투 같은. 네, 그렇고요. 대형견이네. 그러고 보니까. 뭐랄까 근데 카메라 감독님과 사실 촬영 감독님과 뭐랄까 다른 사람이 정분나는 확률이 높은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는 그 촬영과 화면 이런 거보다도 현장에서의 장악하는 모습 때문이에요. 그냥 카메라 옆에 있으면 카메라의 아우라를 입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시를 제일 많이 해. 사실 감독은 대장이지. 촬영 감독 옆에서 속닥속닥하지. 그렇지. 다른 스태프들이라고는 안 하는데 그거를 말로 전체 스태프에게 전파하면서 야! 너! 나와! 저렇게 이거 하시는 분 촬영 감독님이잖아요. 그렇지. 요즘 퍼스트가 하지만. 근데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서 봤을 때 저분이 우러러보게 돼. 저분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소리 질러서. 저 사람 지시에 따라야 되거든. 아니, 소리 질러서라기보다는 촬영 감독이 아침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작부가 제일 처음에 촬영 감독님 차 어디다가 대야 돼요라고 물어봐요. 주차장 어디예요? 그게 아니라 어디를 안 찍을 거냐라는 거지. 이게 차를 뭐 발전차부터 시작해서 막 소품차 막 세워놓으면 그걸 한번 움직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현장에서의 어떤 그 지휘자 뭐 이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박용화 씨가 드라마 나왔을 때 온에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네. 거기서 박용화 씨가 감독으로 나오고 김하늘 씨 나오고 그 송윤아 씨 나오고 네 맞아요. 네. 송윤아 씨가 작가로 나오고 김은희 작가였나 김은숙 작가였나 김은숙 작가 그죠. 나 김은숙 작가 작품 중에 제일 재밌게 봤어요. 그때 그 본인이 감독이니까 근데 그 촬영 감독님을 데려오는 이번 뭐 드라마 하는 촬영 감독 누구 데려요? 근데 누구 어떤 감독님을 얘기해요. 근데 이분은 자꾸 그런 여자 문제로 좀 소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야 원래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 제일 이쁘게 찍는 거야. 이러면서 그분을 컨택을 한단 말이에요. 옳지 않다. 옳지 않지. 또 이것도 꽤 예전 드라마니까. 여자 작가님이 쓰셨으니까. 뭐. 네네. 네. 근데 사실 약간 일견 설득력은 있어요. 관심 없는 대상을 아름답게 찍기란 맞아요. 쉽지 않아요. 애정이 들어간 것을 맞아요. 피사체가 꼭 사람 아니고 물건이라도 예쁘게 찍게 되는 거잖아요. 촬영 감독으로서의 저의 경험에 비춰보니까 딱 맞는 말이네요. 그렇구나. 네. 얘 뭐.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 스토리를 어쨌든 이분도 우리 방송에 오래 출연하니까 이게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촬영하다 정분난 어떤 여배우와 뒤에 텐덤으로 오토바이를 태우고 양만장을 돌면서 여신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이런 스토리를 지금 혼인이 야금야금 출연하면서 지금 서사를 만들고 있어. 그런 거였구나. 지금 방탄인 줄 알았어. 지금 작가가 써주나? 이거 지금 거의 뭐 오다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데? 오기 전에 작가가 하나씩 떡밥을 지금 써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구나. 누굽니까 도대체? 아니 왜 도대체 이 방송은 저를 그렇게 온갖 아니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너를 그냥 정말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 본인이 다 한 얘기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본인이 한 얘기를 조합해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방송에 어필하는 거죠. 강영욱 데려다 줘. 나를 제외할 거면 저 대통령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아비정전. 근데 아비정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편 동사서독. 우리 동사서독에서도 신기한 게 무협영화인데 장국영 운영진이 도회적인 남자. 그게 이제 객잔 운영자로서 김용의 그 영웅문이 원작이잖아요. 그게 다들 보신 분은 알겠지만 프리퀄 같은 거잖아요. 사조영웅전. 네, 사조영웅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이제 그 4명의 고수가 있어. 그 동사서독, 남재, 북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근데 황약사가 양가 휘가 나왔고 동사죠. 그리고 서독이 구양봉을 저기 이 장국영 배우가 했죠. 한 거죠. 그리고 그 거지 그 북계 그 역할을 장하구가 했었나? 홍칠공을 했었고 남재 그 저기 누구야? 눈 멀어가는 저기 양조위가. 근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실제 소설을 보면은 황약사 이미지에 더 맞거든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왜냐면 황약사가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장국영이 황약사에 더 맞는 거 아니냐? 제 이미지 좀 더. 아니에요. 왜냐면 황약사는 오히려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꼰대잖아. 엄청 꼰대고 그 서독은 되게 사악한 인간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악하잖아. 되게 약간 그 자본주의자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되게 그 사조영웅전보다 훨씬 더 프리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그들의 젊은 시절 느낌인 젊은 시절이니까 오히려 서독과 비슷하다는 생각에서 서독이란 캐릭터가 약간 그 전설로 묘사하기엔 그런 독공을 쓰니까 서독이잖아요. 근데 서독의 캐릭터가 젊어서 이런 냉혹한 세상에 삐져 있는 냉혹한 자본주의자라면 비슷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황약사가 나중에 동사가 되는 거죠? 네, 동사가 황약사예요. 원래 그 역을 장국영이 캐스팅을 하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신의 21인가 어디서. 그래서 저는 보면서도 제가 무협지를 그 당시엔 많이 안 읽었을 때 몰랐을 때 무협인데 그 취향에 맞은 거야. 근데 왜 맞았나 했더니 다 도시인이야. 도시남녀야. 그러니까 그게 그 사막에다가 그 흥신소 하나 틀어놓고 있는 거잖아. 그게. 맞아. 그러니까 과장됨이 하나 거의 없고 그냥 정말로 그냥 실제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게 실제 이제 영문 1편 시작은 사실은 황약사나 동사서독 남재북계 얘기는 사실 그 옛날에 이제 다른 얘기로 화산농검이라는 얘기가 따로 있고 그게 이미 이들이 노인이 돼가지고 이 동네의 거장들이야 이미 그 상태에서 그 아들들의 얘기, 아들딸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젊은 시절 이들이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상상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냥
그냥 시대랑 이름만 가져온 거지. 제가 봐도 동사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건 거지 그 실제 영문이랑.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도 세상에 삐져 있는 장국영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도시 남자, 피도 눈물도 없는 도시 남자로 나오는데 나는 그게 잘 어울리는 게 그 중간에 장국영이 흥정하는 장면 있잖아요. 얼굴 딱 클로즈업해서 신발을 신켰네 바뀌었네 하면서 씩 웃으면서 사실 뭐 이렇게 우리 기준 쪼개면서 정말 쪼갠다가 더 맞아. 쪼개면서 사실 웃는 게 아니야. 그 쪼갠다에 정말 맞는 얼굴을 하잖아요. 되게 약간 비열한 그렇죠. 듯한 얼굴을 싹 하면서 보시라고 신발을 신는 거. 내가 뭐 알지만 여러분이 시킨 줄 줘봐 저기 알면 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장국영의 그 약간 이죽거리는 그 얼굴과 또 장국영이 잘생기니까 그게 더 잘 어울리는 거야. 신발도 안 신는 무사들을 믿을 수 있냐면 거기다가 그 황약사 특유의 그 우직함. 황약사 원래 나중에 꼰대 아버지가 되는데 원래 사조연문에서 보면 꼰대 아버지잖아요. 꼰대 아버지 아주 악랄한 아버지죠. 악랄하고 꼰대한 뭐라 그러지 되게 딸의 결혼을 참을 수 없어 부글대는 그냥 아버지 그거잖아요. 그 도화도주라 그래가지고 그 섬을 무인도를 하나 자기 요새로 만들어서 소문나면 안 된다고 하인들 혀 자르고 귀 찔러가지고 눈 찔러 눈 멀게 만들고 뭐 이러는 사람이란 말이야. 다 나쁜 사람들이야. 거기서 제일 호인인 사람이 070이랑 남재 그죠. 이란 말이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잖아. 둘 다 착한 사람으로 나오잖아. 의리 있고. 근데 그들이 젊은 시절에 이제 넷이서 서로 영웅임을 이렇게 할 때는 스쳐 지나갔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뭐 이런 건데. 저 다시 보면서 어릴 때 제일 이해 안 가던 장면이 다시 보니까 여전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이해는 했어요. 그 양조위가 마적대를 치러 갈 때 바로 앞에서 장첸이한테 키스하고 가잖아요. 양찬희입니다. 이 대표가 영화 범죄도시를 너무 재미있게 봤나 봅니다. 장첸이가 자기 왕의 호위무사들이 자기 동생이 좀 실수했다고 자기 동생 죽였더니 복수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계란밖에 없어 했더니 장국영이 꺼지라고 계란 갖고 사람 못 죽인다고 했는데 근데 그래 놓고 나는 처음에 그 장면이 그래서 나중에 처음 봤을 때 내가 헷갈린 게 많았었던 게 양조위가 그 호위무사들을 죽이러 간 줄 알았는데 사실 양조위는 마적을 죽이러 간 거고 근데 장첸이랑 왜 키스를 했지였는데 어릴 땐 이해가 안 됐거든. 맥락도 다르고 뭐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장첸이의 복수를 해줄 거면 키스 한 번 해주면 내가 그래 이걸 대가로 받겠다 이럴 수 있잖아. 시티 헌터인 줄. 진짜.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장첸이한테는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면 그럼 그냥 흔히 말하는 그 거의 키스하고 튄 건데. 그치. 뽀뽀티? 뽀뽀티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 양조위가 자기 아내를 잊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잊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무례하고 나쁜 짓인데 다른 여자 이 사람은 사실 다른 여자 손도 안 잡아봤을 거 그런 남자인데 다른 여자한테 억지로 그렇게 한번 해봄으로써 내가 이제 죽으러 갈지도 모르니까 마음을 접는다라는 순간의 그 느낌인데 이게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어. 그치. 맥락도 안 맞는다 생각해. 복수해 줄 것도 아닌데 왜지? 그렇다고 해서 양조위 성격상 여자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왕호위군이랑 마적대의 차이를 저 지금 설명 듣고 알았어요. 그죠. 모른다니까. 화면상으로는 구별이 안 돼. 내용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맞아. 싸우러 가는구나. 왜냐면 왕호위대는 홍칠이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양조위의 그 키스가 장첸이 갑자기 하는 키스가 어릴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무슨 맥락인가. 양조위가 황약사랑 거기서 이제 양광이랑 친구 사이에 되게 절친이었는데 자기 그 절친이 자기 와이프랑 바람을 펴서 아직도 사랑해서 못 잊지만 와이프를 떠나는 거잖아요. 절친도하고도 이제 절교하고 그러니까 그 감성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잊어야 해. 그러려면 뭐라도 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떤 손을 만지든 뭐 키스를 해보든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나의 어떤 결연한 자세.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죽으러 가는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느낌 로고나이저 모노먼트인데 죽을 자리를 보러 가는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과거와 절연을 하는 그렇지. 내 사랑을 한데 남자의 삶은 그런 거죠. 이상한 삶이네. 그 남자 참 이상한 남자네. 그래서 장국영 같은 남자도 있다라는 걸 이 영화들이 보여주는 거야. 저런 남자만 있는 삶에서. 근데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다시 보니까 그 장면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취생몽사 설명할 때 나는 술을 먹어도 그 황약사는 술을 먹고 잊어먹었는데 나는 잊어먹질 않았는데 안 마셨어요. 나중에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먹었어. 나중에 먹는다니까. 맨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저는 우리 얘기했지만
이 영화가 사실 그때 개봉했을 때 여타 다른 무협이랑 이미지가 너무 달라갖고 그 말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영화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였잖아요. 되게 불친절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그때는 안 봤었거든요. 그때 하도 저는 그냥 무협을 좋아하는데 뭐 내용이 너무 난해하고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그때는 안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이 먹고 봐서는 이해 못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시간 순서만 다른 거니까. 맞아요. 근데 네.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봤으면은 그때는 지금은 시간 순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흔하잖아요. 근데 그때 나는 아마 이해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중형살린 개봉했을 때 같이 개봉을 해서 극장에서 봤어요. 네.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모르지. 근데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친절하게 맨 첫 장면에 장국영이 거의 마지막에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사실은 갬성으로 얘기가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영화가 갬성으로. 근데 그 갬성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되게 내가 볼 때 어린 내가 볼 때는 맥락 없는 장면들이 나열돼 있는 건 거야. 그치. 그죠. 근데 어쨌든 술을 먹었다가 내가 왜냐면 전체 얘기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결국 먹으니까.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물려 들어가는지를 전혀 이해 못해도 이 영화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나온 장국영의 말이에요. 그가 술을 먹고 잊었는데 내가 못 잊는 이유는 그는 잊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글씨고 나는 여전히 못 잊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멀리도 돌아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얘기와 그 얘기가 아까 그 양조의 키스랑 이게 맞물리는 건데 어릴 땐 그게 맞물리지가 못했던 거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난 진짜 어릴 때 그 장면이 가장 미스테리였어요. 어떤 정서인지를 모르겠는데 거기다 분장도 가하고 거기에 이제 장첸이 이런 배우들은 사실 얼굴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뭐 얘가 누구한테 뽀뽀를 했고 얘가 누구한테 이 인물 구분도 잘 안 되는 건 거야. 그래서 근데 양조이 정말 멋있고 홍칠 멋있는데 홍칠공. 홍칠 그냥 우리 홍칠이라고. 홍칠이가 멋있는데 그 우직함.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양쪽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다 사람들이 꼰대에다가 그렇죠. 사악한 인간이고 근데 우직한 사람들만 살잖아요. 순박하고. 보면서 이거 원래 원작 소설에서 나오는 이게 프리퀄이라서 그냥 이렇게 다뤄졌겠지만 참 이렇게 뭐랄까 그 배우들의 캐릭터랑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양가위가 가지고 있었던 약간 그 단호하고 좀 도시남자의 그게 있고 장국영이 또 가진 같은 도시남자 좀 달라요. 장국영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이죽거리고 약간 신경질적인 그 면모? 그 양조위가 갖고 있는 우리 좀 이따 얘기했지만 해피투게더에 나오는 해피투게더 메이킹에도 나오는 양조위 배우의 본인의 성정도 그렇지만 네, 호인의 느낌이죠. 한없이 호인인 사람. 마음 넓은 사람. 마음 넓고 우직한 사람. 뭔가 사연이 있으면서 잘 얘기하지 않고 그 사연에 대해서. 장하구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다혈질에 나가 사고를 치는 사람이 그대로 좋은 어른이 되면 이렇게 남도 도와주는 마적당. 이렇게 좋은 어른이 마적당. 여전히 다혈질이고 그리고 거지야. 거지 왕이야. 거지 왕. 이 영화는 도일이 형이 진짜 촬영 잘했어요. 잘했죠. 진짜 촬영 잘했어. 특히 전 느꼈던 게 그 사막에서 특히 홍칠이가 그 사람들 죽일 때 있잖아요. 태감 호위무사 죽일 때. 그 장면이 액션으로서 제일 유명하죠. 그건 진짜 하나의 어떤 그냥 이미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홍콩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 무술을 합을 잘 짜서 정교하게 합을 잘 짜서 또 이렇게 액션의 쾌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엄청 발전이 했는데 그 왕가이가 찍는 액션들은 그걸 다 나쁘게 얘기하면 뭉개버려요. 뭉개버리고 하나의 화면도 그냥 블러해서 뭉개요. 액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합의인지 잘 안 보여주고 그걸 전체 하나의 심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만들어주는데 그게 세계 영화계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지. 그렇지. 이 방식이. 무협을 보던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액션 저도 자체로 그랬는데. 또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왕가이가 구축한 그 스타일 자체가 이후 세대의 동서를 막론하고 영향을 엄청 끼쳤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도 찍어보고 영화도 많이 공부하고 알아봤잖아요. 그 당시엔 그 불친절한 커트 중에 몇몇 개는 지금 보니 내가 이제 확신할 수 있어. 화면이 없었다. 그건 맞아. 놓쳤다. 못 찍었다. 붙이려고 보니까 이거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데 그냥 넘어가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생각 못했네 이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그 나쁘게 표현하자면 돈 없는 영화들, 돈 없이 찍는 영화들이 액션 뭉개는 법의 교범이 된 거야. 그치. 그게 우리가 나쁘게 얘기해서 비겁한 핸들들하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충 흔들면 사람들 구분 못한다.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비겁한 핸들되냐면 이게 정성일 씨가 옛날에 평론가 얘기했던 말에서 이제 나온 뉘앙스인데 우리가 그때 이제
본 시리즈가 한창 나올 때 본 시리즈가 미친 듯이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미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 다급하고 급박함의 정서를 느끼는 거지 본이 얘 옆구리를 쳤는지 턱을 쳤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감독이 거기서 합을 짜서 계산을 했다. 우리 이전의 영화라는 세계라는 게 감독과 기타 스태프들이 이걸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했느냐의 그 계산력을 암산력을 보는 거에 가까웠다면 이때 당시에는 갑자기 감독이 암산을 안 해. 대거주야. 흔들면 대거주. 대충 게다가 이제 현장에서 또 얻어 걸리는 게 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찍혔네. 우연히 찍다 보니 이렇게 찍혔네. 그런 식의 플러스 알파가 나오니까 그걸 갖고 영화의 그런 심상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약간 고전적인 사람들. 우리 흔히 말하는 영화 감독과 영화 만드는 사람들 그 암산력을 높이 사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히치콕이 이렇게 계산해서 데코파주를 짰다. 근데 갑자기 히치콕은 그렇게 데코파주를 짜서 밤새워서 고민했는데 밤에 첫날 술 처먹고 그냥 나와가지고 사람들 깔아놓고 액션해 이러고 야야야 대충 달려 흔들어. 그래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칭송을 받으면 이 사람이 갑자기 히치콕과 같은 반열로 올라간다고 치면 나 이 사람은 머리 좋은 암산을 잘해서 IQ 150이라서 우리가 칭송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칭송해도 되는 거냐라는 약간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겁한 핸드헬드라는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비겁한 핸드헬드를 쓰는 영화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 없고 수습이 안 돼서 그렇게 찍어놓고서는 왕가이처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많았고, 근데 어쨌든 사실은 본 시리즈조차도 그 이후에 액션 영화를 찍을 때 이 합 자체도 합이지만 액션 영화 안에서의 정서와 다급함을 묘사할 때 핸드헬드가 효과적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교범을 제시한 건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비겁한 핸드헬드 논쟁은 계속됐지만 어쨌든 본이 그걸 뚝심 있게 끝까지 그 스타일대로 완성도 있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순간, 특히 헐리우드가 그 스타일을 이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순간 이제 거의 논란은 종결이 됐죠. 이거는 이건 감독이 계획을 하든 안 하든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얻어 걸린다면 하나의 그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감독의 암산 능력이란 것도 너무 평론가적인 게 현장을 모른다라는 게 아무리 계산해도 가면 얻어 걸려요. 당연하죠. 계산이 안 되는 게 있거든. 그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핸들드로 막 그렇게 액션을 막 이렇게 뭐랄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흐트러 버리고 뭐 그러면서 주는 어떤 심상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다시 예전에 처음 볼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란 장면이 뭐냐면 임청아가 정신분열 상태로 등장하잖아요. 네. 동생으로도 등장하고 언니로도 등장하고. 언니 아니고 남매. 오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정신분열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다른 자아로 찾아올 때 그 장국영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 앞에 세 장을 놓고 그 세 장에 투과되는 그 빛 때문에 얼굴에 엄청나게 빛과 그림자가 계속 아주 어지럽게 막. 네, 그 장면 자체는 당대에도 화제가 많이 됐죠. 근데 저는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와, 여기 이 씬을 이렇게 화면으로 설명해 버렸구나. 그러면서 그 막 영화 전체적으로 굉장히 옐로우에 대해 집착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막이 옐로우니까 일단. 집착이 아니라 그분은 그때 영혼이 탈출한 거라니까. 근데 진짜 그 장면 막 쌩노랗게 해갖고 그렇게 찍는데 와, 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면은. 그러니까 그 장국영이 제 생각엔 그 당시부터 왕가희 감독에게 삐져 있었다. 그러니까 해피투게더 찍을 때 보면 나 촬영분 없으니까 홍콩 가겠다. 설사도 계속하고 식사도 안 맞고 하니까 가겠다 이 얘기하는 게 양조에 계속 그냥 버티고 있잖아요. 뭐 감독님이 언젠간 지시를 내리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데 그냥 부에노스아이레스도 멍 때리고 있었잖아요. 맞아. 뭐 그런 날이 오겠죠 이런 스타일인데 장국영이 그냥 가버려서 자기 콘서트하고 그랬다는데 콘서트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장국영은 그때부터 근데 그때 이제 내 느낌은 이거예요. 장국영이 일단 제일 먼저 삐진 것 같고 성격상. 장만옥이 살짝 긴가민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동서소독에선 장만옥이 특별 출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가 요때까지는 긴가민가였다가 그 다음 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떠나는 사람이 장만옥이잖아요. 화양연화 찍고 이젠 네버. 아니다. 더 이상은 네이버. 이제 말면서. 사실 화양연화를 기점으로 왕가희 자체도 영화를 내려놨기 때문에. 왜냐면 화양연화가 재밌는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양조위와 장만옥이 멋있긴 했는데 화양연화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그건 거예요. 아 이게 도일이 도망 안 가고 계속 도일이 찍었으면 장국영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이게 어떤 영화가 됐을까? 궁금하죠. 네. 난 진짜 그게 계속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장국영이 어딘가에 누구 동생으로 나왔을 거고 아니면 주연이 아니더라도
마크린 핑핑이 그렇게 전극으로 미는 게 아니라 그 기각기 다 맞춰서 미는 게 아니라 도일이 그냥 앉아서 술 취해가지고 생 라이브로 술 먹다가 포커스를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찍었으면 이 영화가 무슨 영화로 나왔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전히 미스테리고 다시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화양연화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왕가의 최고 작품은 중경사님으로 보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화양연화는 그냥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왕가이에게 화양연화는 그러니까 왕가이에게 중경사님은 다케시의 소나티네야. 근데 화양연화는 그거 하나비인 거죠. 그러니까 더 완성된 형태, 가장 웰메이드된 형태.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왕가의 영화는 열혈남화부터 해서 화양연화까지 사실은 그냥 쭉 한 작품이라고 보고 생각하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실제 정성일 씨도 많이 했어요. 연속극이라고. 그렇죠. 연속극이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약간 그런 면에서 오즈아스디로랑 비슷한 면도 있죠.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비슷한 스타일로 반복해서 이제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뭐 아비정전 이후로는 계속해서 아비정전의 뭐 속편처럼 그렇죠. 연결되는 내용이다. 변주라고 할까 자기가 그리고 싶어하는 어떤 세계가 있고 그에 대한 이런저런 변주들 안에서 이제 화양연화 이제 아비정전 중경사님 화양연화 이렇게 정점들이 하나씩 중간중간 사실은 아쉬운 작품들이 있지 사실은. 있지. 많이 찍으셨잖아요. 일대종사 보면 일대종사 형 잠깐 나와봐. 그게 약간 뭐냐면 화양연화에서 그 160kg 던지고 그 회전근이 나가셨어. 그치. 맞아. 회전근이 나가시고 그리고 재활 중이셔. 뼈 조각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이제 1군으로 돌아올 수 있나를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 1군으로 돌아올 수 있나면 피칭 한번 하고 이제 선발로 한번 나와볼까 해서 1등을 했는데 이제 전성기는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 장국영의 그림자를 왜 느꼈냐면 화양연화에서 보면은 양조위가 양조위 캐릭터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남자인 거야. 그 불안감과 장만옥의 불안감과 둘 사이의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슬픔을 떠안아주는 사람인데 나는 나쁘진 않았는데 장국영은 그걸 떠안을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불안을 장만옥에게 아마 전시했을 거야. 더 증폭되겠죠. 증폭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영화가 그 감정의 진폭이 더 느껴졌을 것 같아서 왜냐면 양조위가 너무 호인인 거야. 아내가 바람을 펴도 그냥 또 우리 관계가 그래도 양조위는 뭐 다른 새끼 생각해봐도 호인이잖아요 늘. 인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러면 영화가 조금 더 뎁스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다 보니까 장국영이 화양연화를 찍었다면 살아있었다면 그 불안한 거 있잖아.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홧김에 이 여자랑 바람을 필까? 했는데 그 바람을 피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그 어떤 분노라든가 제어라든가 불안감 같은 게 더 고조가 됐을 것 같고 그럼 또 우리 마크 림핑핑 닦아가 또 그걸 또 팔로우업 해줬을 것 같은데 술 먹다가 이 형들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해. 근데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화양연화가 제가 보기엔 약간은 다른 그러니까 왕가의 영화들 비해 좀 감정이 좀 나는 좀 그런 거죠. 물론 충분한 뎁스가 있긴 했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좋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전 아비정전도 지금 다시 보면 그 중2병스러운 그 과잉된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의 그 과잉된 감정 그리고 그게 그 장국영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래서 예민한 캐릭터를 통해서 되게 증폭이 돼요. 근데 그게 좀 깎여나간 면에서 오히려 저는 나이 들고 보니까 되게 보기 편하고 좋더라라는 게 사실 확실히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장국영의 부재가 다른 데서도 다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죠. 특히 여기 중화권 영화 보다 보면 다 좀 그렇게 느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새끼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새끼에서는 양조위 역은 양조위가 되게 무섭게 나오잖아요. 무서운 연기를 엄청 잘했어.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 장국영이 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은 거예요. 또 다른 무서움이 있을 것 같아. 그 동사소독의 그런 느낌이었겠지. 뭔가 그런 맞아요. 불안하고 사람 자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게 뭐 날 진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날 이용하는 거야 막 싶고 약간 그러니까 늘 볼 때마다 양조위한테 조금 미안한데 왜냐면 양조위가 그 뒤에 모든 역을 양조위가 다 이렇게 아도치셨지. 아도치다고 하는 다 이렇게 자기가 쓸어 담다 보니까 그런 조금 약간 섬세하고 예민한 역은 양조위가 다 했죠. 그러니까 장국영이 과연 했다면 이라는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거역은 예를 들어 지은발이 또 헐리우드 가서 딱거역은 계속 딱거역만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거 뭐야 저기 대나무 숲에서 무술하는 그 와우장룡에서 그냥 그 이미지 그 자체로 딱 나죠. 딱거잖아요. 딱거이자 스승으로 샤프 다 알고 있다. 그 선생님은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대나무에서 이렇게 교탁에서 다 보인다 이런 느낌이잖아. 다 그런 느낌인데 선생님 안 잔다. 군사소독을 딱 다 보고 나니까 저 에모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재밌는 지적 들어오면서 나가셔야겠어요. 아주. 아니 좋은 지적인 게 사실은 딱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멜로 드라마라는 게 사실은 나이 먹고 보면 다 별일 아닌 거 한 70, 80% 사람들이 이게 뭐가 다들 하는 게 그때 그거 했으면인데 그 20, 30대 젊을 때 그 한마디라는 게 사실 못하는 이유가 염치가 없어서 혹은 내 입에서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돼라는 자존심이 상해서 혹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뭐 여러 가지인데 지금 그때 당시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장국영이 바로 그 알량한 마음을 너무 잘 보여줘. 맞아요. 잘 살려내. 맞아요. 그 알량한 마음 있잖아요. 근데 다른 애가 있으면 못났다 이러 싶은데 장국영이 하니까 왠지 이입이 돼. 납득이 된다고. 그렇죠. 저는 장국영이 나왔던 이런 무협 영화 중에서 저는 백발마녀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백발마녀전. 네, 임청아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천녀위원보다는 백발마녀전이 훨씬 좋아요. 저는 백발마녀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전 그 당시도 무협 안 좋아해서 안 봤는데 시온님 보라고 해서 이번에 봤거든요. 봐야지 장국영 나오는데. 너무 웃겼던 게 임청아랑 섹스씬이 있어요. 둘이 드디어 붙어먹어요. 그게 청불이에요. 또 저런. 왜 붙어먹냐면 섹스를 해. 근데 되게 노골적으로 해. 그러더니 보통 섹스를 하고 그때 무협치고는 꽤 야했어. 보통 이게 영화 흐름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시나리오 쓰면 보통 섹스 씬이 끝나면 이제 둘이 좋아졌다고 또 다른 씬이 이어지다가 그들의 사랑을 또 확인하면서 또 비슷한 애정씬이랑 그냥 섹스 씬하고 잠깐 얘기하고 또 해. 이렇게 4번을 연속해. 그래서 보고 무공이 절정인 남녀가 모두 체력 또한 엄청난. 이게 좀 약간 괴가 떨어진 얘기를 하자면 그 무협지라는 게 무협이 요즘 이제 무협이 한국에서 동양에서의 무협이 서양에서의 판타지물이잖아요. 근데 판타지물의 변형이 뭐야? 트와일라이트나 아웃랜더 같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무협이 동양에서 무협이 그 야설의 역할도 같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늘 나오는 춘독 뭐 이런 거. 흔히 말하는 폭력과 섹스가 이제 그런 엔터테인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은 무협만큼 그걸 담아내기가 그런 게 없는 거야. 당시에 근데 수많은 무협 영화에서는 뭐 섹스는 있어도 지나가는 정도지. 근데 이게 사실 꽤 야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임청아를 진짜 오래 짝사랑했다 그랬어요. 장국영이. 맞아. 그래서? 그래서 장국영의 내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만 장국영의 손이 너무 과감해. 맞아. 왜냐면 임청아가 당연히 대배우니까 이게 노출은 없어요. 그냥 그 애정씬의 그 농도가 좀 짙을 뿐이지 노출이 있지는 않은데 자세히 보시면 장국영의 손이 그렇습니다. 과감합니다. 굉장히 약간 임청아가 살짝 놀랬을 것 같아요. 그치. 굉장히 과감해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천수급인가요? 거의 뭐 어쨌든 굉장히 과감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 영화 참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그걸 또 나이 들어보니까 무당파가 말하는 거기서 무당파 수령으로 나오는데 명나라가 이제 청나라에게 위기가 있는데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여색에 빠져 사냐 하면서 이렇게 장국영을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갑자기 열받는 거야. 뭔 상관인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라 무슨 어릴 때부터 데려와서 거두고 입히고 먹이고요. 가르쳐줬더만 나라 나만 지켜요? 태권도 나만 할 줄 알아요? 강호의 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니들이 지키면 되겠네. 어쨌든 이 백발마녀전을 보면 또 제가 속 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죽고 이게 네가 그랬어 하면서 서로 확인하는 장면에서 오해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청아가 죽였냐? 너 내 아버지들 죽인 거야? 그랬을 때 보통은 네가 죽였어? 제가 안 그랬어요. 나를 믿자는 이러면 되잖아요. 네가 그랬어요? 갑자기 임청아가 그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랬더니 장국영이 왜 그랬어? 이래. 그러니까 거기서 임청아가 헉 하면서 삐져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 말이 아니란 얘긴데. 아니 말법이 지금 문법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굳이 너한테 설명해야 돼. 기분 나쁜데 뭐 이런 느낌 같은데. 네가 그랬어? 아니야. 내가 안 했어 하면 되는 걸. 네가 그랬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랬더니 한 번 더 건너왔더. 왜 그랬어? 헉. 이 사단 이 두 명의 대화를 결국 이걸로 둘이 비극으로 헤어지는 건데 이 사단 논법을 보는 순간 이 속이 터지면서 이게
무협을 가르칠 게 아니라 이 논리 연역과 귀납을 구별하게 하고 대화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이 말을 할 줄 몰라. 무술을 연마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공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운동을 하더라 학교는 다녔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재빨리 우리는 시간이 또 됐으니까 이 영화 얘기를 조금만 해도 우리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습성이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아서 지금 뭐 영화를 하나씩 대강 오 하더니 간다. 딱히 장구경 얘기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뭐 영화 뭐 깊이 들어간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왕가 얘기만 계속 하다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끊고 일단 다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 박사님. 네. 박신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